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아주명리 조선왕조실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번으로 준비한 이 세도용치의 마지막 이야기, 밀란의 시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도용치 시기는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 또 이야기로 하면 이제 밀란의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많은 밀란들이 좀 일어났던 시기인데요. 오늘은 이 바로 이제 당시에 그 이 좀 철종이라고 하는 왕과 그의 부인이었던 철인 왕후, 그리고 당시에 일어났던 어떤 밀란의 어떤 좀 주된 그런 좀 인물들, 그러니까 몇 분들의 좀 사주를 다루면서 그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좀 할 텐데요. 철종은 1831년 6월 17일 음력에 태어난 걸로 되어 있어서 그 신묘년 을미월 정유일이라고 하는 이제 3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부인 철인 왕후는 이제 1837년 3월 23일 음력에 이제 태어난 걸로 해서 정유년 갑진월 경자일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3주가 나옵니다. 자, 먼저 이제 철종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요. 강화도령, 저기 강화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농사 짓고 나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그런 좀 신데렐라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좀 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철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이제 헌종이라고 하는 이제 조선의 뭐 마지막 희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이제 왕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요절을 하고 뭐 후사를 남기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왕족에서 누군가를 데려다가 이제 왕을 좀 시켜야 되는데 뭐 그때는 또 이 보니까 좀 왕족들의 좀 이게 또 손이 귀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찾고 하다가 반계로 가서 결국은 저 이제 철종이라고 하는 인물이 되게 된 건데, 철종은 이제 이렇게 좀 족보를 따지면요, 그 사도세자의 어떤 이 서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먼 거죠. 굉장히 이제 먼 건데, 당시의 세도 정치를 주도하던 가문이었던 안동 김씨 세력에 의해서 이 왕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앉혀진 임금이다. 근데 이분이 계속 강화도에서 농사만 짓던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도세자의 이제 후손이었던 그 이제 좀 할아버지, 그러니까 은원군이라고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홍구경하고 영모를 꾸몄다고 해가지고 이제 귀양을 가게 됩니다, 강화도로. 그래서 한 40년 정도 이렇게 이제 그 귀양을 이제 그 가게 되는데, 철종의 아버지가 그 유배에서 이제 풀려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철종은 좀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철종은 서울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철종의 형이 또 영모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자라던 철종이 다시 또 연좌제에 의해서 강화로 이렇게 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뭐 헌종이 죽고 등등 이러면서 이제 그 좀 한양으로 이렇게 좀 다시 올라오게 되는 이런 모양이 되니까 뭐 100% 이게 강화에서 일자무식의 어떤 농사만 지었다, 그런 인물이었다, 이거는 이제 역사 사실과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한양에서 태어나고 좀 잘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당시 어떤 교육, 그러니까 뭐 천자문이라든지 소학 정도는 좀 떼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봤던 대로 보통 왕족에서 그러니까 왕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지위냐면 세자, 또 내지는 세손 이런 시절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왕이 되기 위한 공부들을 하잖아요. 뭐 시강원 이런 걸 둬가지고 굉장히 어릴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시키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철종은 기껏해야 그러니까 초등교육만 좀 마친 정도. 그러니까 사실 좀 왕노릇을 하기가 그렇게 좀 쉽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뭐 아무리 세도 정치가 이렇게 위사를 떨치던 그런 시대를 하더라도 왕이라고 하는 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종도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바로 이 철종의 최대의 업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삼정이정청이라고 해서 바로 그 삼정의 어떤 문란들을 좀 이렇게 극복해 나가고 백성들의 삶을 좀 뭔가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이게 사실 보면 안동김 씨의 허수아비 왕이잖아요. 허수아비 왕이니까 사실 식권도 하나도 없지만 조회 같은 걸 하는데 막 호통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느냐? 왜냐면 어쨌든 본인은 백성과 함께 이렇게 생활했던 게 있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가서 주색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한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역시 철종도 일찍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또 후사도 남기지 못하고. 자, 그러면 철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길래
과연 이제 그런 어떤 좀 노력을 했는가를 보면요. 자, 사주에 지금 일간은 이제 정화이고요. 지지는 유금입니다. 그래서 일주가 정유라고 되어 있죠. 역시 자기 사주 팔자에 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섭다. 무엇인가 한 칼이 있다. 바로 철종도 한 칼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내가 허수아비 왕이라 하더라도 할 말은 하겠다. 근데 그걸 왜 못했나? 재미난 건 철종의 사주를 보면요. 일주는 정유인데 사주에 전체적으로 무슨 글씨가 많습니까? 자, 을, 묘. 그 다음에 이 미라고 하는 글자는 토의 글자이긴 하지만 이 안에는 을목이 숨어 있고 묘를 만나서 묘미, 해묘미, 반합을 해서 바로 목의 기운이니까 사실은 세 개의 글자가 다 목의 글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뾰족한 신금과 자기 아래 유금 두 개를 두고 있지만 역시 서주 일단 드러난 6개의 글자 중에서는 목의 기운이 많다. 그러면 이게 언뜻 보면요. 목생화 해서 이 정화가 굉장히 좀 약하게도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도움을 줄 것 같은데 왜 철종에 그 힘이 없었을까를 놓고 보면 여기서 또 재미난 또 이 명리학의 또 논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생화 하면 이게 상생이다. 이게 좋은 거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자, 이 정화가 조금은 어떻게 보면 외롭게 보이죠. 근데 이 분명히 목이 많으니까 목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화는 음화라서 작은 불이에요. 작은 불. 근데 작은 불이 활활 타려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적당히 있어야 돼요. 적당히. 너무 많으면요. 작은 불에 많은 나무를 넣게 되면 오히려 불이 꺼지는 모양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로 옆에 있는 을목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게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을목은 또 습목이에요. 습한 목. 차가운, 이렇게 좀 물기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목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직접 도움이 안 돼요. 여기 있는 묘도 이 을목과 같은 또 음목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미 안에는 을목도 있고 정화도 있고 자기와 같은 정화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자기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런 게 뭐냐면 철종이 그래도 그냥 눌리기만 하지 않고 자기 몫을 내려고 했던 근거이긴 한데, 물론 그거 사주 말고 더 중요한 건 당시의 정책 관계였겠죠. 힘의 관계였겠죠.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어떤 또 명리적인 이유 역시 뭐 좀 찾아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철종의 부인 철인왕후는 어떤 분인가? 이 철인왕후는 이제 가문이 어디냐면 안동김 씨. 저 철종을 세워놓은 안동김 씨가 완전히 철종을 자기 수족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뭐 혼사를 시킨 거죠. 자, 일간이 뭡니까? 경금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투박하고, 그죠? 투박하고, 그리고 이제 큰 칼에 비유되는 큰 글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면 뭐가 있어요? 또 갑이라고 하는 또 큰 나무가 있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갑경충이라고 하는 큰 충이 벌어집니다. 옆에 있는 남편 철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사주의 글자들이 다 음의 글자들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여성스러운 기운도 좀 있다. 좀 이렇게 보이는데 이 철인왕후는 여는 정유라고 해서 이제 음의 글자들로 이루어진 간지인데 바로 이 월과 일에 있는 글자들은 다 보면 큰 글자들, 양의 글자로 이루어진 글자라는 거죠. 양의 글자. 그리고 천간에서는 갑경이라고 하는 이런 충이 딱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일주는 경자일주예요. 일단 목, 화, 토, 금, 수. 일단 6개만 가지고도 자기 사주에 오행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뭐 두루두루 잘 살겠다. 근데 기질이 어땠을까? 저는 일단 경자라고 하는 건요, 이 금과 수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음의 기운인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아무리 양의 글자라 하더라도 이 경자 금수라고 하는 기본이 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철의왕후가 실제로 이제 실록의 기록에는 말이 좀 적고 감정을 좀 잘 드러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실록에 전해지는데요. 그거는 이 좀 경자라고 하는 차가운 기운 이것과 좀 무관하지 않지는 않겠는가. 하지만 사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분은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전 투쟁적인 기질도 있지 않았을까. 무엇인가 좀 이런 거를 좀 이 사주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에 있는 갑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제 백호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역시 철임왕후도 오래 살지는 못하셨어요. 이 철종과의 궁합을 간단하게 보면 사실 묘와 유라고 해가지고 띠가 그러니까 토끼띠, 닭띠라고 해서 이건 서로 좀 충돌하는 이런 띠란 말이에요. 사실 정략 결혼이니까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을까? 저는 별로 좀 그러지 못하지 않았을까? 자, 이제 밑에 있는 세 분, 좀 많은 분들을 제가 넣었는데요.
자, 이제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 자, 홍경래, 유계춘, 그리고 이제 최재우. 홍경래라고 하는 분은 이제 지금 뭐 이건 역사책에도 많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제 홍경래의 난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순조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순조 때 일어난 이제 그 밀란인데 사실 그 규모라든지 뭐 이런 등등이 굉장히 좀 컸고요. 단순하게 어떤 농민들만이 아니라 몰락한 양반 등 이런 어떤 좀 지식인층도 참가했고, 무엇보다도 당시에 어떤 이 좀 상공업에 이렇게 좀 종사하던 이런 신분들이 대규모 참가했다고 해가지고 학계에서는 어떤 이 근대의 어떤 부르주아 혁명의 어떤 그런 모양이 아니었느냐라고 이런 이제 평가를 받는 건데, 사실 이제 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좀 평안도 지역이 당시 조선에서는 약간 차별을 받던 지역이었던 거죠. 이런 어떤 지역적인 좀 감정과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일어난 이제 어떤 대규모 이제 봉기였던 거죠. 굉장히 좀 다양한 세력들, 그리고 무엇인가 근대 어떤 이런 자본주의 사회의 맹아가 되는 이런 이제 세력들이 이 계층들이 좀 참가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주도했던 분이 바로 저 홍경래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사주가 전해지지 않고요. 이 유계춘이라고 하는 분은 그러니까 1862년도에 일어났었던 이제 그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하는 아주 대대적인 어떤 농민 그 이 좀 봉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진주에서 시작이 돼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전국으로 확산된 아주 엄청난 규모의 이제 봉기였는데요. 당연히 그게 당시 어떤 이 탐관 오리들에 대한 이 저항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바로 그 임술 농민 봉기의 지도자였던 분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이제 사실 몰락한 지식인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당시 이제 농민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기층의 민중과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이 그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만들어낸 이 어떤 봉기였다는 거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재미난 게 뭐냐면 뭐 이거리 저거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그 이 운동권 가요다, 그러니까 저항 가요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지으신 분으로도 알려진 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저는 훌륭했던 분 같은데, 역시 또 아쉽게도 이 좀 사주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 최재호라고 하는 분은 동학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의 어떤 고유의 종교 를 이제 만들어낸 분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주는 다 전해집니다. 근데 뭐 오늘 이제 사주를 풀지는 않을 거고요. 당시 동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서구 열강들이 이렇게 어떤 서세 동점으로 해서 이렇게 막 동양을 이렇게 점령해 가던 시절에 무엇을 앞잡이로 세웠습니까? 바로 이제 서학이라고 하는 이제 천주학이었죠. 천주교. 그런 이제 서양의 어떤 종교에 맞서서 우리한테도 그런 종교가 있다. 바로 동학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최재호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좀 재미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이죠. 이분도 사실은 이제 양반 피가 섞여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그 어떤 서출보다도 더 천한 어떤 이 좀 대접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바로 이렇게 제가하신 어떤 이 그 여성들의 자식들인데, 바로 최재호가 이제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가 이제 그런 이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관직에도 좀 나가지 못하고 봉건 지배 질서에 대한 어떤 도전, 저항, 이런 이제 의식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제 이 동학이 내세우고 있는 인내천, 만민은 이제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저는 당시의 봉건 지배 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어떤 주장, 사상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상의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최재우의 어떤 뭐 당시로선 불행했던 그런 이제 좀 출생의 문제, 출신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거고, 비록 이제 이 좀 위로부터는 이 조선이 어떤 개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상실된 거죠. 이 본격적인 이 좀 안동임시 세도정치 이렇게 접어들면서 세계사의 조류에 맞는 그런 이 좀 근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이런 정치 세력을 다 무너진 상황에서 결국은 뭐예요? 밑에서 기층 민중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나마 이 동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렇게 농민층에 좀 이렇게 그 지지를 확산하고 나름 세력을 이제 그 일궈내서 결국 이게 또 구한말에 가서는 동학 농민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커다란 또 이제 봉기로까지 발전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홍경래라든지 유계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노력들이 어떤 대안의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거는 정말 안타깝다. 이러한 이제 세도 정치를 맞은 조선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예정돼 있었던 거죠. 결국 이제 19세기 말이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제 본격적인 이 서구 열강에 의한 식민지, 어떤 이런 좀 강탈, 뭐 침탈의 어떤 시기를 맞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 조선의 마지막 역사를 이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이번 그 세도정치 편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